서울 초토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3시간이면 충분하지. 최근 태국에서는 일본, 중국과의 동맹을 앞세우며 한국을 비하하며 막말을 하고 한국 금지 운동을 벌여왔는데요. 단순히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라 소위 하이소라고 불리는 고위층과 정부 관계자들까지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 이후 태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군사 퍼레이드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 곤살레스입니다. 안보 정책 분석가로서 여러 해 동안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국군의 날에 보여준 퍼레이드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태국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 볼게요. 퍼레이드가 열릴 대로로 가는 길에 도시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준비하고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었죠. 안보 분석가로서 이전에도 많은 군사 행사들을 봤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한국과 태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더 큰 아이에게 도전하는 작은 아이처럼 태국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도 똑같이 강하다라든지 우린 어느 나라든 두렵지 않다 같은 말을 하면서요. 이런 말들은 아시아 전역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또 하나의 뉴스 알림이 떴던 게 기억나요. 이번에도 태국이 자신들의 군사 기술이 한국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석가로서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동시에 그런 발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은 말 한마디가 진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서울 거리에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지 가족들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나왔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깨에 태워 더 잘 보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외국 기자나 분석가들도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죠. 공기 중에 흥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퍼레이드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치르기가 절묘했죠. 한국은 국군의 날을 신중하게 선택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게임에서 이길 패를 쥐고 침착하게 모든 카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국제 참관인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는 일본과 미국 분석가들이 서 있었는데 제가 전에 함께 일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게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행사는 아시아 정치의 전환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재밌어지겠네. 일본 동료가 속삭였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했지만 저는 손에 들린 수첩을 꼭 쥐면서 손에 땀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경험 덕분에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는데 그날 모든 게 중요한 날임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퍼레이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저는 두 나라 간의 역학이 곧 바뀔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얼마나 옳았는지 전혀 몰랐죠. 카메라 설정을 점검하고 최근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적어둔 메모를 훑어보면서 몇 시간 안에 몇 년간 쌓여온 긴장이 풀리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퍼레이드는 누가 상대방의 진짜 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모하게 도전할 때 얼마나 위험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곧 군용 헬리콥터들이 날아다닐 거였거든요. 이 장면이 방콕에서 어떻게 보일지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지도자들이 이걸 보고 있을까요? 한국이 보내려는 메시지를 이해할까요? 멀리서 행진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저는 곧 답을 알게 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퍼레이드가 시작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태국과 한국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역학이 변했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려온 건 군화 소리였습니다. 완벽히 일치하는 발걸음 소리요. 그 리듬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줄지어 선 군인들이 깨끗한 제복을 입고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완벽한 동작으로 행진했습니다. 저 군대 대형 좀 봐.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각 줄이 완벽히 직선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로 그은 것처럼요. 보병, 특수부대, 해병대 등 그룹 하나하나를 세면서 각기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놀라운 규율 속에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차량들이 등장했습니다. 소리가 발걸음 소리에서 깊은 엔진 소리로 바뀌었죠. 무거운 탱크들이 넓은 대로를 따라 굴러갔고 그들의 궤도에서 메탈이 닿는 소리가 도로에 울렸습니다. K 블랙팬서 탱크가 지나가는 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두운 갑옷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이건 그냥 아무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을 달리는 탱크들이었고 저는 이 탱크 한 대가 웬만한 고급 주택보다 비싸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로 하늘이 가득 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천 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공격 헬리콥터들을 바라봤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마치 포식자처럼 보였고 그들의 무기 시스템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뒤를 다용도 헬리콥터들이 따랐고 이는 한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관중들이 헉소리를 냈을 때 현무 탄도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들이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굴러가고 있었고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능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미사일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를 놀라운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죠. 한국이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미국에서 온 거대한 공군 초음속 전략 폭격기 BLB 랜서가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고 그 뒤를 한국의 K-21 전투기들이 따랐을 때였습니다. 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고 저는 가슴 속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저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메모하느라 바빴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찰을 적는 와중에도 저는 군중의 반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근처에 있던 어린 소년이 아빠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각 차량과 항공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쪽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겠죠. 외국 비즈니스맨들 한 무리는 작은 소리로 이번 행사가 얼마나 인상적인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 도입돼 잠수함 사냥꾼으로 불리는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마지막으로 지나갔고 저는 그걸 특히 유심히 기록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바다 위를 빠르게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국이 자국의 해양을 지킬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정부가 이 군사력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근 태국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했던 게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거든요.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빼곡히 채워진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군사 장비들의 위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과시한 게 아니라 기술적 발전과 규율, 그리고 언제든 대비되어 있음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이건 공격성을 드러낸 게 아니라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힘의 과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전히 비행기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탱크의 진동이 머릿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퍼레이드는 앞으로 많은 것을 바꿀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싸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때도 있죠. 한국은 오늘 정확히 그걸 해냈고 그 메시지가 방콕을 넘어 널리 전달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아침 뉴스를 보면서 TV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태국 뉴스 채널은 군사력에 대한 당당한 발언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더라고요. 한때 군사훈련 장면을 자주 보여주던 방송사들이 이제는 태국의 아름다운 사원과 해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나라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죠. 정말 흥미롭네. 혼잣말을 하며 저널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보안 분석가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가 입장을 바꾸는 걸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빠르고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태국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변화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군사 역사가 아닌 전통 태국 춤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야기를 손동작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의 문화에 있습니다. 수업 후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이 남았고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는 동안 자꾸 떠올랐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정말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번잡한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의 영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거대한 한국계 공장 클러스터에서는 5,000명 이상의 태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시내의 가게 스피커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한국 음식점들은 현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계 공장에서 일하는 마이라는 태국인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안전모를 고쳤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걱정했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직장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는 공장이 문을 닫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동자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때 군사 관련 상품을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상점들이 이제는 전통 태국 공예품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화려한 실크 스카프와 정교한 나무 조각품들을 신중하게 창문에 배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변화는 단지 판매하는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국을 이야기하는 방식에도 있었습니다. 현지 신문들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 책상 위에 신문들을 펼쳐놓고 그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하던 헤드라인들이 이제는 태국 요리와 축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무기 체계에 대한 기사는 태국 창업가들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대체됐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이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둘러보면서 군사력에 대한 포스팅이 줄어들고 전통 요리법이나 여행 사진을 공유하는 글들이 더 많아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통 태국 악기를 배우거나 전통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예술도 달라졌습니다. 방콕의 예술지구를 걷다가 평화와 문화 교류를 기념하는 새로운 벽화를 봤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그림은 태국과 한국의 전통 무용수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었는데 그들의 동작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우려는 현실이었고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현지 사업주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 투자가 끊길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 파트너들과 강한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라고 한 공장 관리자 아리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관계가 끊기면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거예요. 관광 산업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박물관을 포함했던 투어 가이드들은 이제 사원, 시장, 요리 교실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투어에 참여해서 관광객들이 전통 태국 요리를 배우는 걸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변화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참가한 지역 축제에서는 태국과 한국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언어로 단어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놀고 부모들은 서로 요리법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이게 더 나은 걸지도 모르겠소. 한 태국 할아버지가 축제를 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문화를 나누고 다리를 놓는 데 있지요. 웃는 얼굴들과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저도 그 할아버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안 관측소의 전망대에 서서 쌍안경으로 펼쳐지는 장면을 지켜보며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됐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국제적 사건으로 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렌즈를 통해 두 척의 배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쪽은 매끈한 한국 해군 함정, 다른 쪽은 작은 태국 순찰선, 마치 링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복서처럼 대치하고 있었죠. 큰일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쌍안경 초점을 더 잘 맞췄습니다. 주위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긴장감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머리 위로는 바다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정작 그 아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 새들은 전혀 몰랐겠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한국 함정이 처음으로 태국 순찰선을 발견한 건 30분 전쯤이었습니다. 평범한 순찰로 시작된 일이 태국 배가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자국 영해를 떠나지 않으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두 배는 위험한 춤을 추듯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라디오 통신이 번역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들은 긴장돼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영해입니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세요. 한국 선장이 세 번째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태국 선장의 답신도 단호했죠. 우리는 우리 지정구역을 순찰 중입니다.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두 배가 무기 시스템을 가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경고 사이렌 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함정에서는 승조원들이 제각기 배치된 자리로 달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배의 대포는 이제 태국 배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서 태국 순찰선의 작은 무기들도 조준을 마친 상태였죠. 손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른 분석가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울의 국방부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태국어로 빠르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방콕에 있는 연락처와 통화 중이었을 거예요. 상황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모르는 긴박함이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는 점점 더 높이 떠오르고 있었고 등 뒤로는 땀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움 때문이었죠. 단 한 번의 실수, 한 명의 초조한 병사, 잘못 전달된 명령 하나만 있어도 이 상황은 재앙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분쟁 상황에 대해 공부해왔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전쟁 직전의 상황을 보니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배들도 빠르게 멀어지며 두 함정을 둘러싼 바다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근처에 있던 어선 한 척도 이미 방향을 틀어 안전한 물 쪽으로 전속력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까까지 하늘을 날던 바다새들마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전 11시 45분, 무언가 변했습니다. 무전 활동이 갑자기 증가했고 양쪽 함정의 승조원들이 달리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 이어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양국 수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황을 완화하라, 후퇴하라.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양쪽의 무기 시스템이 비활성화됐습니다. 대포들은 더 이상 목표를 추적하지 않았죠. 아주 천천히, 정말 서서히 두 배가 서로를 등지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한국 함정이었습니다. 태국 배를 정면으로 주시한 채로 후퇴하며 태국 선장도 체면을 잃지 않고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아차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똑같이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긴장감에 지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가 전쟁의 문턱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두 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재앙을 피한 건지 생각했습니다. 전체 상황이 2시간도 채 안 걸렸지만 마치 며칠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안보 상황을 분석해온 제 경험에서도 이렇게 가까이서 평화가 얼마나 쉽게 전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갈등에서 어떻게 한 발 물러서야 하는지를 절실히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제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글자들이 우리가 목격한 일을 제대로 설명하기엔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막는 걸 지켜본 그 감정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화가 찾아왔을 때의 그 안도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 가운데 이제는 다시 조용해진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호텔방에 앉아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노트북을 열어놓고 몇 시간째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죠.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국제 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첫 번째로 깨달은 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게 단순히 무기나 군인들의 숫자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마치 나라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군사력을 보여준 것도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강하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행동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마치 어릴 때 제 형이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로부터 보호해주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형은 절대 싸우지 않았지만 그냥 크고 강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함부로 굴지 못하게 했거든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나라들 간의 경제적 연결고리였습니다. 노트북에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거대한 공장을 세워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걸 알게 됐죠. 태국 노동자들은 전자제품, 자동차, 그리고 여러 다른 제품들을 만들고 그 제품들은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관계망 같았습니다. 그르망의 한 가닥만 건드려도 모든 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그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긴장이 높아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퍼레이드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자존심을 다루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국이 군사력 얘기에서 문화 축하로 빠르게 전환한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해 보이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부심을 표현한 거죠. 그건 마치 제 친구 마리아가 토론 대회에서 졌을 때 보여준 반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는 것에 화내지 않고 대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에 집중했었죠. 곰곰이 생각할수록 평화라는 게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아름답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 꽃병처럼요. 나라들은 강하면서도 현명해야 했습니다. 너무 공격적이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너무 약하면 다른 나라들이 얕보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서 아래쪽 도로를 내려다봤습니다. 밤인데도 서울은 여전히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바다 건너 태국도 아마 지금쯤 비슷하게 분주하겠죠. 두 나라 모두 잘못되면 잃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교 대화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경청하고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때 제 핸드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두 나라가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문화 축제를 열기로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얼마나 긴장된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서 말이죠. 이것도 또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나라들은 서로를 갈라놓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점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교훈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 군사력은 싸움을 시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싸움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둘, 경제적 연결고리는 나라들이 싸움을 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만든다. 셋, 문화와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선 안 된다. 넷, 평화는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 좋은 대화는 무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섯, 때로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가장 용감한 선택이다. 노트북을 닫으면서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안보 분석가는 단순히 무기나 전략을 공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복잡한 세계에서 나라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었죠. 모든 나라들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각자 희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자존심도 있죠.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거였습니다. 내일은 공식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공식 문서에 들어가지 않을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평화는 단지 종이 위에 쓰인 합의가 아니라 나라들이 매일매일 큰 일이나 작은 일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란 걸요. 그리고 가끔은 가장 강한 나라는 자신이 가진 힘을 언제 쓰지 말아야 할지 아는 나라라는 것도요. 책상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들에 반사되면서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줬습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빛이 바뀌는 것처럼요.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저는 썼습니다. 한국의 군사 퍼레이드는 싸움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퍼레이드를 보면서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떠올리며 잠시 멈췄습니다. 퍼레이드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하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줬거든요. 가끔은 자신이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덩치 큰 아이들이 거의 싸움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아무도 그 애들에게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힘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분쟁 지역의 바다에서 서로 마주한 그 배들을 떠올리니 실제 충돌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생각나더라고요. 그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제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려요. 무기가 장착된 배들이 마주 서 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 한 번의 오해만으로도 큰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평화는 단지 전쟁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들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해 하는 작은 노력들의 총합이라는 거죠. 무역, 문화 교류, 관광, 외교적 대화 같은 것들이요.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이나 태국 해변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연결들이 어떤 무기보다도 평화를 더 잘 유지해준다는 걸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평화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화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꽃병 같다고요. 아름답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깨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군사 행동 하나, 외교관들의 결정 하나가 이 평화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퍼레이드 이후 태국 언론이 톤을 바꾼 게 생각났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하던 기사들이 사라지고 그 대신 아름다운 사원이나 맛있는 음식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참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위협을 가하지 않고도 국가적 자부심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이번 경험은 저한테 제 일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무기수만 세고 군사 퍼레이드만 지켜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체면을 지키면서 물러서는지, 그리고 강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전쟁을 피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고서에 한국과 태국이 결국 서로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면서도 태국을 굴욕 주지 않았고, 태국은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도 물러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양측 모두 평화가 자존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보고서를 마치고 다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직장인들은 사무실로 바쁘게 가고, 가족들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평화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전쟁 대신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문단을 쓰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국제 관계라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평화는 정원과 같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외교로 물을 주고 필요할 때는 힘으로 지키고 오해라는 잡초가 자라기 전에 뽑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평화가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자라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짐을 챙겨 집에 가려는 순간 이런 일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노력, 현명한 결정, 그리고 때로는 갈등에서 물러설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화로운 서울 거리를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을 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겠다고요. 평화를 유지하는 건 전쟁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 노력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요.